안녕하세요. 퀀트 대학의 학장 헨리입니다. 오늘부터 퀀트 대학의 첫 수업으로 파이썬 퀀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퀀트 수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 퀀트의 기본이 되는 프로그래밍에 대해 배웁니다. 먼저 파이썬의 기초에 대해 배우고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또한 데이터 관리에 꼭 필요한 SQL에 대해서도 배우며 파이썬과 SQL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법도 배웁니다. 두 번째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크롤링을 이해하기 위한 인코딩, 웹의 동작 방식, HTML에 대해 배우고 정적 크롤링 및 동적 크롤링의 예제를 살펴봅니다. 그 후 국내 주식 데이터 및 전 세계 주식 데이터를 수집해봅니다. 또한 투자에 필요한 공시 정보 및 각종 지표도 수집해봅니다. 세 번째로 종목 선정, 포트폴리오 구성, 백테스트 및 실제 매매를 해봅니다. 각종 퀀트 전략을 이용해 종목 선정을 해보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법도 배웁니다. 또한 트레이딩을 위한 기술적 지표도 배우고 백테스팅을 통해 결과도 해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API를 이용해 포트폴리오를 자동 매매하는 법도 배웁니다. 이제 구독을 눌러 수강 신청을 해주시고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기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기본은 변수와 상수입니다. 변수는 변하는 수를 의미하고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를 의미합니다. 파이썬에서 왼쪽 스크립트 부분에 var는 10을 해주면은 var라는 변수에 10이라는 상수를 넣으라는 의미거든요. 스파이더에서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은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하고 단축키 F9를 눌러주시면 되죠. 이렇게 보면은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var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입력됩니다. 한번 프린트 var을 출력해보면 var라는 변수에 들어간 10이라는 상수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var라는 변수에 새롭게 hello world라는 글자를 입력해 볼게요. 실행을 하고 프린트 var를 다시 해보면은 이번에는 var라는 변수에 상수가 hello world로 바뀌어서 입력이 되었죠. var1에 1을 넣고 var2에 2를 넣고 var1 플러스 var2를 해보면은 var1에는 지금 1이라는 값이 입력돼 있고 var2에는 2라는 값이 입력돼 있으니까 1 더하기 2를 해주면 3이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var1에 이번에는 3이라는 숫자를 새롭게 입력하고 var1 플러스 var2를 해주게 되면 var1에는 지금 우리가 3이라는 값을 새로 입력했잖아요. 그리고 var2에는 기존 값인 2가 있으니까 3 더하기 2를 해서 5라는 값이 출력됩니다.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은 데이터 타입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파이썬에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형은 정수나 실수와 같이 숫자 형태로 이루어진 데이터 타입입니다. 정수형이란 -2, -1, 0, 1, 2처럼 소수점을 사용하지 않고 숫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타입이라는 함수는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괄호를 열고 1을 해주면은 int, 즉 인터저라는 정수를 확인하실 수 있죠. 반면에 타입을 하고 1.0 소수점이 들어간 숫자를 확인해보면 float, 즉 실수임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1이랑 1.0이 같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프로그래밍에서 정수형과 실수형은 엄밀하게 다른 타입입니다. 숫자형은 다양한 연산이 가능합니다. 2 플러스 1을 해주면은 3이라는 값이 계산되고 2-1을 해주면은 1이 계산되죠. 2 곱하기 3을 해주면은 6이 계산되고 6 나누기 2를 해주면은 3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산자도 존재하는데요. 3에다가 곱하기를 뜻하는 별표를 2개 해주면은 제곱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의 2제곱이니까 9가 계산됩니다. 또 이렇게 2번 해주면은 나눗셈의 몫을 반환하라는 뜻입니다. 실행을 해주면 7 나누기 3은 몫이 2가 되죠. 만약에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7을 하고 퍼센트 3을 해주면 나머지가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7 나누기 3의 몫은 2고 나머지는 1이 계산되겠죠. 문자열이란 문자, 단어 등으로 구성된 문자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파이썬에서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따옴표를 해주시고 hello world를 하면은 문자열을 만들 수 있고
작은 따옴표를 해서도 문자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혹은 큰 따옴표를 3개 하고 퀀트 투자 포트폴리오 큰 따옴표 3개를 닫아주면 똑같이 문자열을 만들 수 있고, 작은 따옴표를 3개 하고 퀀트 투자 포트폴리오 닫아주면 이거 역시 문자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개만 쓰면 되지 왜 3개나 써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봅시다. 멀티라는 변수에 퀀트 투자 줄바꿈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하게 되면 문자열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벌써 X라는 부분이 있는 걸 봐선 뭔가 오류가 있다는 뜻이죠. 안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앞뒤로 따옴표를 3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3개 하고 실행을 해주면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퀀트 투자, 이 역슬러시 n 같은 경우는 줄바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바꿈을 유지하고 싶을 때는 따옴표를 3개 해주셔야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문자열도 더하거나 곱할 수 있습니다. A라는 변수에 먼저 hello를 입력하고 B라는 변수에 world를 입력하잖아요. 그리고 A랑 B 문자열을 합치고 싶을 때는 A 더하기 B를 해주시면 hello, world 두 문자가 붙어지게 됩니다. 다른 문자의 연산도 가능한데요. C에다가 이번엔 퀀트라는 값을 입력하고 C 곱하기 3을 해주면은 퀀트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만약 문자열에서 특정 부분만이 바뀌고 나머지 부분은 일정할 경우에 파이썬에서는 fstring 포매팅을 이용해서 매우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name이라는 변수에 이 연열 혹은 여러분 이름을 입력하시고 birth라는 변수에는 여러분이 태어나신 연도를 입력하시죠. 그리고 F를 하고 따옴표를 해주면은 이게 문자열인데 fstring 포매팅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안에다가 나의 이름은 해준 다음에 이렇게 괄호를 하고 name이며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괄호를 해주고 여기에는 birth 년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해주면은 여기 중괄호 내부에 들어가는 변수들이 있잖아요. 여기 변수들의 해당 값들이 들어와서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나의 이름, 여기 name에 지금 우리가 이연열이라는 값을 입력했으니까 이연열이며 birth에 입력한 1987이라는 값이 들어오죠. 이번에 name을 홍길동으로 바꾸고 birth도 한번 2000으로 바꿔봅시다. 그리고 여기 fstring 부분을 실행하면은 자동으로 name과 birth에 들어가 있는 값이 여기 반영되면서 문자열이 바뀌게 됩니다. 문자열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는데요. a에다가 life is too short 이라는 문자를 입력하고 len을 한 다음에 a를 입력해주면 life is too short 이라는 문장은 빈칸을 포함해서 총 17개 글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나타나죠. 특정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far라는 변수에 퀀트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라는 값을 입력하고 여기서 띄어쓰기 부분을 뭔가 우리가 다른 글자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var.replace를 해주고 먼저 바꾸고 싶은 대상 이렇게 따옴표를 해주면 빈칸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뭘로 바꿀 건데 밑줄을 해주게 되면 실행을 해주면 여기 빈칸 부분이 다 밑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자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명을 적어주고 split을 해준 다음에 뭐를 기준으로 나눌래? 여기서 공백을 기준으로 나눌 거니까 이렇게 스페이스를 해서 공백임을 선언해주고 실행을 하면 퀀트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즉 공백을 기준으로 각각의 단어가 나눠집니다. 이번에는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인덱싱이란 문자열 중 특정 위치의 값을 가져오는 것이며 슬라이싱이란 특정 위치가 아닌 범위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var라는 변수에 퀀트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var 대괄호를 하고 2를 해주면은 두 번째 단어를 갖고 오라는 뜻입니다. 실행을 해주면은 a라는 값이 출력되죠. 그런데 단어를 보면 두 번째 단어가 원래는 u잖아요. 근데 왜 a가 출력되느냐?
파이썬은 숫자를 셀 때 1이 아니라 0부터 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Q가 0번째, U가 첫 번째, A가 두 번째, N이 세 번째, 그래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값 A가 출력되는 거죠. 그리고 var -2를 해주게 되면 뒤에서부터 두 번째 값을 세활이라는 뜻입니다. 맨 뒤에가 -1이 t고 뒤에서 두 번째가 n이죠. 그래서 n이 출력되게 됩니다. 슬라이싱은 대괄호 내 콜론 기호를 사용해서 시작부터 마지막에 해당하는 문자를 출력합니다. var을 하고 0, 3을 하게 되면 0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단어를 출력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q, u, a가 출력되는데 근데 이것도 세 번째 단어가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이 세 번째 단어인데 n 전인 q, u, a까지만 출력되잖아요. 슬라이싱에서 시작과 마지막을 지정할 때 마지막 번호에 해당하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0 이상 3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만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 var 시작 부분에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2를 하게 되면 이 공백은 처음부터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번째 미만까지의 값이 출력되는 거고 var 3을 해주고 뒤에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이거는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부터 끝까지에 해당하는 nt라는 부분이 출력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연속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리스트 자료형을 사용합니다. a라는 변수에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뭔가를 입력하면 type a를 확인해 보시면 리스트라고 나오죠. 이렇게 리스트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num이라는 변수에 1, 2, 3이라는 값을 입력해보고 리스트 num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숫자가 들어가게 되죠. 숫자뿐만 아니라 리스트 차라는 변수에 문자형으로 A, B, C를 입력해도 입력이 되고 두 가지 타입을 섞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 C라는 거에다가 1 숫자형이죠. 그리고 A 문자형이죠. 2를 섞어서 입력하고 리스트 C를 확인해 보면 숫자형과 문자형이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자체에 또 다른 리스트를 하나의 요소값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 nest라는 변수에다가 1, 2를 해주고 여기다가 다시 리스트 형태로 A, B를 입력해주게 되면 리스트 nest라는 값신에는 1, 2 그리고 요소값이 또 다른 리스트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즉 리스트 안에는 어떠한 자료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리스트도 문자열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할 수 있습니다. var라는 변수에 1, 2 그리고 리스트 형태로 A, B, C를 입력해 볼게요. var 0을 하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0번째, 파이썬에서는 숫자를 0부터 세하리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값이겠죠? var 0을 해보면은 0번째에 해당하는 1이라는 값이 출력됩니다. var 2를 해주게 되면은 0, 1, 2니까 여기 A, B, C 리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출력되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0을 해주게 되면 여기 리스트에서 0번째에 해당하는 A라는 값이 출력됩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의 슬래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var에다가 1, 2, 3, 4, 5를 입력하고 var 0, 2를 해주게 되면 이거 역시 0번째 이상 두 번째 미만의 값을 출력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0번째가 1이고 첫 번째가 2니까 두 번째 부분은 미만이라서 출력이 안 되겠죠. 그래서 1, 2라는 값이 출력됩니다. 리스트도 연산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A에다가 1, 2, 3을 입력하고 B에다가 4, 5, 6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A 더하기 B를 해주게 되면 두 개의 리스트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혹은 A 곱하기 3을 해주게 되면 A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3번 반복돼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기존의 리스트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삽입할 수도 있는데요.
var라는 변수에 이번에는 1, 2, 3이라는 값을 입력하고 var.append를 해주게 되면 기존 리스트에다가 어떠한 값을 추가로 넣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한 다음에 var를 확인해 보면 기존 값인 1, 2, 3에다가 입력한 값 4가 추가되게 되죠. 즉 append 메서드는 기존의 리스트 맨 마지막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다시 var에다가 1, 2, 3이라는 값을 입력하고 이번엔 var append 리스트 형태로 4, 5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4랑 5라는 값이 추가로 입력되는데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입력됩니다. 즉 중첩된 리스트 형태가 돼버리고 말죠. 근데 리스트를 중첩된 형태가 아니라 4, 5라는 값을 확장하고 싶을 때는 extend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var에다가 1, 2, 3이라는 값을 입력하고 var.extend 4, 5를 해주시게 되면 var를 확인하면 중첩된 게 아니라 4, 5가 그냥 값이 확장되게 되었죠. 이번에는 리스트의 수정과 삭제에 대해 배워볼게요. var에다가 이번엔 1, 2, 3, 4, 5를 입력하고 var 2는 10을 해주게 되면 var라는 변수에서 두 번째 값을 10으로 바꿔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는 0, 1이니까 3에 해당하는 값이 두 번째 데이터겠죠. 실행을 하고 var를 확인해 보면 3이던 값이 10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var 3을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리스트로 a, b, c를 해주게 되면 세 번째 값을 a, b, c라는 리스트로 바꿔라 라는 뜻이겠죠. 실행을 하고 var를 확인해 보면 세 번째 부분 0, 1, 2, 3이 여기니까 이 부분이 리스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슬라이싱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바꿀 수 있거든요. var 0, 2를 먼저 해보면은 이게 0번째 이상, 2번째 미만을 뜻하죠. 출력을 해보면 1, 2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리스트로 가, 나로 바꿔라 라고 해주고 출력을 해보면 해당 부분이 가, 나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의 요소, 즉 값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게요. 먼저 var라는 거에다가 다시 1, 2, 3을 입력해주고 del 명령어를 써준 다음에 var 0을 해주게 되면 var에서 0번째 값을 삭제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하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은 0번째 값이던 1이 날아가고 2, 3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도 삭제를 할 수 있거든요. var에다가 다시 1, 2, 3을 입력하고 var 0에서 1 슬라이싱을 해준 다음에 빈 리스트를 만들어주면은 0번째 이상 첫 번째 미만을 빈 리스트, 즉 지워버려라 라는 뜻이거든요. var를 확인해 보면은 실제로 거기 부분이 지워지게 되죠. var에다가 1, 2, 3, 1, 2, 3을 입력하고 var.remove를 해주고 1을 해주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해당 리스트에는 1이 여러 번 반복되죠. 그런데 remove에다가 특정 값을 입력하면 여기 입력한 값 중 첫 번째로 나오는 값을 삭제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var를 확인해 보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1이 삭제되고 나머지 값만 남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var에다가 이번엔 1, 2, 3이라는 값을 넣고 var.pop을 해주게 되면 요걸 실행하면은 3이라는 값이 출력되죠. 즉 맨 마지막 요소가 튀어나오면서 var을 확인해 보면은 이 값이 삭제되고 나머지 값은 유지됩니다. 리스트 내 값을 정렬할 수도 있는데요. var라는 변수에 이번에는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2, 4, 1, 3 이렇게 입력을 하고 var.sort를 해주게 되면 sort가 정렬이라는 뜻이잖아요. 실행을 하고 var를 확인해 보면 숫자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됩니다. tuple 자료형은 리스트와 매우 흡사하며 약간의 차이만 있습니다. 앞서 리스트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생성했지만 tuple은 소괄호를 이용해서 생성합니다. 또한 tuple의 값은 수정하거나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var라는 변수에 이렇게 소괄호를 입력해주면 tuple이 만들어지거든요. 타입을 확인해 보면 tuple이라고 나오죠.
var에다가 이번엔 값을 넣어주는데 1을 그냥 넣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 var를 확인해 보면은 튜플이 아니라 그냥 값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값이 하나만 있을 때는 var 1 그리고 콤마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튜플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튜플 역시 요소를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ar에다가 1을 하고 새로운 튜플 a, b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중첩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앞서 설명했다시피 튜플은 수정이나 삭제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리스트에서는 del 명령어를 써서 데이터를 삭제했잖아요. 그런데 튜플에다가 var 0, del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tuple object doesn't support item deletion, 즉 튜플이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경고 문구가 뜹니다. 튜플도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var에다가 이번엔 1, 2, 3, 4, 5라는 값을 입력하고 var 0을 하게 되면은 0번째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되죠. 그리고 var 0에서 3까지 출력하면 0번째 이상, 3번째 미만 값이 이렇게 출력되기도 합니다. 딕셔너리는 원래 사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거에 맞게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형으로서 리스트나 튜플처럼 순서가 존재하진 않으며 대신 키와 밸류가 존재합니다. 딕셔너리는 지금 보이시는 형태처럼 생겼거든요. 키 1과 매치되는 value 1, 키 2와 매치되는 value 2, 키 3와 매치되는 value 3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감싸서 표현합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딕셔너리는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중괄호를 해주고 키 1이라는 키에다가 1이라는 값을, 키 2라는 키에다가 2라는 값을 넣어라 라는 뜻이죠. 실행을 하고 var를 확인해 보면 키 1에는 1, 키 2에는 2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값으로 리스트나 튜플을 입력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입력하고 var를 확인해 보면 각각 리스트와 튜플이 입력이 되죠. 문자열이나 리스트, 튜플의 경우 우리가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통해서 요소 값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딕셔너리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딕셔너리는 키를 사용해서 이에 해당하는 value를 얻을 수 있습니다. 키 1에는 1, 키 2에는 2, 키 3에는 3이라는 값이 있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var를 해준 다음에 괄호를 넣고 키를 입력하게 되면 키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됩니다. 이번엔 기존 딕셔너리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법에 대해 배워볼게요. 먼저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또 새롭게 만들고 확인해 보면은 키 1과 키 2가 있죠. 그 다음에 var 키 3는 3을 해주게 되면 키를 키 3 그리고 값을 3으로 해서 뭔가 입력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딕셔너리를 확인해 보면 이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죠. 딕셔너리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은 del을 하고 var 키 3를 해주게 되면 키 3 부분을 삭제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실행을 한 다음에 var을 확인해 보면은 키 3가 삭제돼서 키 1, 키 2만 남게 됩니다. 이번에는 딕셔너리의 키와 밸류를 한 번에 구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게요. var를 하고 .keys를 해주게 되면 키 값이 한 번에 출력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dict keys라는 객체로 반환되는데 이걸 만약에 리스트 형태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앞뒤에다가 리스트로 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리스트 형태로 반환이 되죠. value 같은 경우는 var.values를 해주시게 되면 값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출력되고 이거 역시 리스트로 반환하고 싶을 때는 리스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주시면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집합은 집합에 관련된 자료형이고 set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집합 자료형의 특징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순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set1에다가 set 키워드를 해주고 리스트 형태로 1, 2, 3을 해주시면 set1에 이런 식으로 집합이 만들어집니다. set
s2에다가 이번에는 set을 하고 banana라는 값을 입력해 볼게요. 그런 다음 set2를 확인하면 우리가 입력한 값이랑 약간 다르죠? 이거는 집합이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한 값만 남은 거고 순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한 순서랑 다른 겁니다. 집합 자료형을 통해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을 구해볼게요. S1에 set을 한 다음에 1, 2, 3, 4라는 값을 입력하고 S2에는 3, 4, 5, 6이라는 값을 입력해 봅시다. 먼저 합집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합집합이란 하나에라도 속하는 원소들을 모두 모은 집합이죠. 합집합을 구할 때는 S1. union S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에라도 속하는 모든 값이 출력되죠. 교집합이란 두 집합이 공통으로 포함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죠. 교집합을 구할 때는 S1. intersection 이렇게 하고 S2를 해주면은 S1과 S2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값인 3과 4가 출력됩니다. 마지막으로 차집합을 구해볼게요. 차집합이란 집합 A에는 속하지만 나머지 집합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죠. 차집합을 구할 때는 S1. difference S2를 해주시게 되면 S1에서 3과 4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게 날아가고 고유한 값인 1과 2가 남게 됩니다. boolean 혹은 불 자료형이란 참 혹은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형이며 이 두 가지 값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for에다가 true, 참고로 t 요건 대문자로 입력해 주셔야 되거든요. 입력하고 type var을 하면은 불, 즉 불리언이라고 나오죠. 만약에 1, 파이썬에서 등호 두 개는 양측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1이랑 오른쪽에 1이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같죠? 그렇기 때문에 true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1, 느낌표 등호 2를 해주게 되면 느낌표 등호 같은 경우는 양측 값이 다른지를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1이랑 2는 다르니까 true라는 값이 출력되죠. 만약에 여기다가 1을 해주게 되면 1이랑 1은 다르지가 않죠. 그래서 false라는 값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으로는 자료형 자체에도 true랑 false가 존재하거든요. 불 0을 해주시게 되면 0이라는 숫자는 false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불 1을 해주면 1이라는 숫자는 true에 해당하고 불 2를 해주게 되면 2도 true에 해당합니다. 즉 0은 false고 나머지 숫자들은 true라고 볼 수 있겠죠. 불 none 여기서 none은 값의 부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데 이거 역시 false를 반환하고 불 요거는 빈 문자열이죠. 확인해보면 빈 문자열도 false, 불, 빈 리스트도 false, 불, 빈 딕셔너리도 false, 불, 빈 튜플도 false입니다. 즉 값이 비어 있으면은 전부 다 false를 반환합니다. 반대로 불, 문자가 있으면은 true, 불, 리스트에 값이 있으면 이것도 true, 불, 딕셔너리에 값이 있어도 true, 불, 집합에 값이 있어도 true, 즉 데이터에 값이 있으면 true를 반환합니다. 날짜와 시간은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자료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빈번히 다루는 자료형입니다. 따라서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거든요. 날짜와 시간을 다룰 때는 datetime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는데 패키지에 대한 정보는 다음 시간에 다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나오는 대로 따라 치시면 되겠습니다. import datetime 이렇게 하면은 뭔가 패키지를 불러오는 작업이거든요. 불러온 다음에 var에다가 datetime.now를 해주시고 확인해 보면은
뭔가 현재 날짜랑 시간에 해당하는 정보가 나오죠. 그리고 type var을 하면은 date time 형태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값을 보시면 연, 월, 일, 시, 분, 초, 마이크로 세컨드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중에서 연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뽑고 싶다라고 할 때는 year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오고 month를 하게 되면 월에 해당하는 부분, day를 하면 일에 해당하는 부분, minute를 하면 분, second를 하면은 초에 해당하는 부분, micro second를 하면은 마이크로 초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메서드가 존재하거든요. weekday 가로 열고 닫고를 해주면 요일을 반환합니다. 여기서 0은 월요일, 1은 화요일, 2는 수요일, 3은 목요일, 4는 금요일, 5는 토요일, 6은 일요일을 뜻합니다. 지금은 4니까 금요일이란 뜻이겠죠. 날짜에 관련된 정보만 뽑을 때는 date를 해주면 날짜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오고 time을 해주면은 시간에 해당하는 정보만 뽑히기도 합니다. 이번엔 포맷을 한번 바꿔볼 건데 포맷을 바꾸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메서드가 사용됩니다. strftime 같은 경우는 시간 정보를 문자열 형태로 바꾸고 strptime 같은 경우는 문자열을 시간 정보로 바꿉니다. 먼저 var을 확인해 보면은 datetime 형태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YYYY, MM, DD 형태의 문자열 형태로 바꾸려면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var.strftime 즉 시간 정보를 문자열로 바꿔라. 그리고 형태는 Y가 이게 year이라서 연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M은 month, D는 day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YYYY, 바, MM, 바, DD 형태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이런 퍼센트 알파벳 같은 경우는 날짜 및 시간을 어떤 형식의 문자열로 만들지 결정하는 형식 문자열입니다. 이런 형식 문자열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 책에 보시면은 좀 더 많은 형태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문자열로부터 날짜와 시간 정보를 읽은 다음에 datetime 형태로 바꿀 때는 strp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주면은 이거는 문자열 형태죠. 그거를 이런 형태의 datetime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고 strptime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겠다라는 거니까 실행을 해주시면 문자열로 입력했던 값이 datetime 형태, 연도, 월, 일, 시, 분, 초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날짜 혹은 시간의 간격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dt1에다가 datetime.datetime 2022 12 3일 2022년 12월 31일의 정보죠. 그리고 dt2에다가는 2021년 12월 31일을 입력하고 dt1 빼기 dt2를 해주시게 되면 두 날짜 간의 차이인 365일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dt1에다가 datetime.time delta를 해주시고 days 1을 해주면은 dt1이 2022년 12월 31일이었는데 거기서 1일을 더해서 2023년 1월 1일이라는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 타임 델타라는 걸 사용하면 단점이 날짜와 초 단위로만 연산이 됩니다. 따라서 월 단위로 연산을 하고 싶을 때는 데이트 유틸 패키지의 relative delta 클래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from date util.relative delta import relative delta 이런 패키지에 대한 정보는 어차피 다음 시간에 다룰 거니까 일단 따라 입력만 해보시면 되고 dt1 플러스 relative delta month 이를 해주게 되면 1개월을 더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에서 1개월이 더해진 2023년 1월 31일이라는 값이 계산됩니다.